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 미국 연준 의원 이름은 알아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은 잘 모르는 최근에 이제 IT 소재 관련된 회사를 보는 비중을 저에게 좀 더 늘리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좀 역발상으로 접근해도 좋을 만한 시기가 드디어 이제 좀 온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투자 세계에서 가치 투자의 진심인 분, 기업 분석을 위해서 매일 태평양 수온 체크부터 아이돌 연습생 학원까지 직접 방문하시는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2003년에 대학생 신분으로 VIP 투자 자문을 설립하셔서 오늘날 3조 2천억 원을 운용하시는 VIP 자산 운용사를 이끌고 계신 최준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가치 투자의 전도사님을 드디어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회사명부터 가치 투자 개척자. VIP 하면 여러분들 밸류 인베스트먼트 파이오니어, 이 약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이 이제 2003년에 이제 VIP 투자 자문을 설립하신 이후로 이제 창업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가치 투자 전도사로 활동해 오시면서 이 창업 20주년을 맞은 이제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당시에 제가 28살이었는데 벌써 40대 중반에 이제 아재가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생각해보면 그냥 진짜 정말 많은 회사들을 분석하고 방문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감회가 들고요. 애당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가치 투자를 증명하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창업 이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진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20년간 뭐 생존해 있고, 그리고 맡기신 분들이 이만큼의 신뢰를 보내주신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무용한 건 아니다,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죠. 가치 투자가 한국 시장에서 먹힌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신념으로 정말 투자를 이어와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사실 창업 스토리를 듣다 보면 이제 창업하시던 시기가 1999년과 2000년 코스닥 광풍 시절을 거치신 다음에 또 2001년 9.11 사태 때 그때 또 공격적인 또 투자를 진행하셔서 뭐 개인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올리셨었고요. 또 그 이후로 금융위기, 또 코로나 위기, 이렇게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시면서 굴곡진 주식시장에서 한국 가치 투자자로서 이제 생존에 성공해 오셨는데,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셨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대표님의 그 특성, 투자 원칙은 어떤 건가요? 그렇게 큰 사건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그 일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사실 대부분 또 인용됐던 그런 그 사건들이었는데, 운 좋게도 그때마다 이제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고, 또 중간중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자산을 좀 지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온 역사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 생존해왔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는 그 위험한 거에서 좀 계속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뭔가 감정이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불나방 같은 성격이 이제 저희한테는 DNA적으로 좀 없었던 부분, 그게 이제 책으로 배웠던 부분, 그리고 학습된 부분,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거리를 두었던 부분들이 가장 생존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또 이렇게 흥분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공포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9.11 사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3차 세계대전 난다고 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회사들이 너무 많이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소위 그 낙관론, 장기적인 낙관론을 발휘했던 것들이 계속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이어오면서 결국에는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저희의 생존 비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거칠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과욕을 부리지 않기, 그리고 장기적인 낙관론 속에 투자를 이어가기,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대표님을 이제 뵙자고 이제 요청을 드린 게 한국형 가치 투자, 최근에 20년 만에 가치 투자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 시리즈를 완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첫 책을 본 게 2002년에 이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한국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차트, 이 두 번째 책을 내신 다음에 세 번째 책을 이제 20년 만에, 첫 책이 나오신 다음에 20년 만에 이제 내시게 됐는데,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콘텐츠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오랜 시간이었다, 오랜 시간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 시리즈 3부작이 완성되기까지 좀 상대적으로 이제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책을 이미 읽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읽으실 또 가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실 이런 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2002년도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써서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치투자라는 말 자체가 뭐 책 타이틀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또 그 반대로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초단타 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기여서, 가치 투자를 뭐 대학생 투자자긴 하지만 어쨌든 해온 입장에서 이 방향보다는 가치 투자를 몰라서 못 하시니까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겸사겸사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주식 투자 학내 동아리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 후배들 교재로도 쓰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썼던, 거기에 이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보다 많은 반응들을 보내주셔서 덕분에 투자자문사도 설립을 하게 되고 저희 길이 열리긴 했는데, 아마 기자님도 지금의 방송 혹은 과거에 찍었던 그 영상을 한 20년 만에 다시 보신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민망한,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알고 있는 거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을 담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빨리 개정해야지 하다가 이제 먹고 사느라 바빠서 계속 이제 손을 못 대고 있었고요. 마침 이제 올해가 저희 창업 20주년이라서 그럼 20주년에 맞춰서 미뤄왔던 숙제를 좀 끝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해서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이제 신간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동안 가장 차이가 나는 건 결국은 20년간의 저희의 경험들, 많은 기업들을 보고 많은 사이클을 겪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론적인 토대나 이런 것들도 그 사이에 더 알게 된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형 가치 투자만 보시면 2002년도에 나왔던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은 따로 안 보셔도 괜찮다. 예. 대신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을 내고 재무제표 분석을 다들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차트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쉽게 차트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의 방향을 잴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책도 냈는데, 이 한국형 가치 투자도 결국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 부분을 완벽하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가치 투자가 씌워주는 V차트 정도는 보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V차트만 들으시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막 추세선 긋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책 내용 보시면요. 언제까지나 펀더멘털, 재무제표에 기반한 V차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도 시중에 절찬리 판매 중이니까 네. 뭐 이 부작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사실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많은 이제 버핏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배웠는데, 문제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국영수 공부에 가깝기도 하지만 이게 예체능적 속성이 있어서 이걸 체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책을 보는 것만으로는 체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되 V차트까지 다 보시고 직접 한 기업이라도 골라서, 한 종목이라도 골라서 분석을 계속 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그게 체화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보는 것만 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덮어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책에서 보신 내용 좀 실천에 옮겨보라 조언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처음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96년에 이제 1996년이죠. 대학생 시절에 한참 창업을 고민하시던 시기에 만나신 책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피터 리치의 월가의 영웅,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세계를 다룬 마이더스에서 이 세 권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오늘날 사실 VIP 자산운용,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면 이제 투자 구루, 특히 가치 투자의 거장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워런 버핏, 존 네프, 피터 리치, 그리고 존 템플턴 경까지 총 4분. 벤저민 그레이엄이 없는데 예. 저희 요 예. 촬영하는 사무실 예. 아래층에 예. 저희 이제 운용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네, 얼굴이 맞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추후 이제 자료 사진 있으면 이거 이제 확보해서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있어서 가치 투자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치 투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방법론에 가까운 거고요. 이게 정의라고 하면은 이 가치 투자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하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지 올바른 답을 꺼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그 정의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 이거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식이 거래하기 위한 종이 쪼가리다, 뭐 그 트레이딩 접근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가치 투자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고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가치 투자라고 한다라고 이제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 더 보탤 말도 없고 뭐 뺄 말도 없는 완벽한 만드신 분이니까요 완벽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원금의 안정성 그리고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이 성향이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두 분 대표님께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VIP 투자 운용이 이제 김민국 대표님과 이제 공동 창업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두 분께서 이제 공동 대표로 이제 계시는데 이 책을 통해 저 소개하신 재미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구약성서를 썼고 또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신약을 썼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이런 문장을 쓰시는데 그레이엄과 이제 버핏 스타일이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님께서 이 문장을 쓰신 이유와 또 대표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의에서 이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라고 했는데 좀 모호해서 이걸 좀 바꿔보면요. 원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낮은 상태예요. 로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적당한 수익성은 미디엄 리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에서 미디엄 리턴을 장기적으로 달성해서 복리로 불려나가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이 단어가 그 리스크와 리턴입니다. 근데 저는 리턴보다는 사실 리턴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과하지만 않으면 오케이인데요. 일단 이 리스크를 각자 어떻게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각 투자자 각각의 스타일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좀 싸게 삼으로써 이 리스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많은 제자들, 버핏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버핏이 계속 하다 보니까 반드시 가격뿐만이 아니라 높은 퀄리티의 기업을 사면 어차피 리스크라고 하는 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함인데 좋은 회사를 사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없어지고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질레트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게 또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애초에 본류는 낮은 가격,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주식을 사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하면은 버핏이라는 그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나서 자기만의 방식,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걸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해당돼 이 세계관을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이랑 신약으로 빗댔고요. 결국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리스크를 낮추고 싶어하는 방식 그리고 버핏이 리스크를 낮추고 하는 방식까지를 다 가치 투자의 범주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범주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버핏의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 끌렸고요. 김용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이 끌렸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의 성향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하이 퀄리티 투자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김 대표는 이제 딥밸류 스타일이라고 일컬어지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그 두 교집합에 해당하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밸류면서 하이 퀄리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예, 딥밸류랑 하이 퀄리티 이 두 가지로 가치 투자의 구약과 신약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최인철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신약성서 스타일, 하이 퀄리티를 좀 더 선호하시는 스타일로 스스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이거 되게 좀 거치게 요약하자면 이제 저 적당한 주식을 싸게 사는 것과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값에 사는 것, 뭐 이런 스타일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제 스타일이고요. 대표는 좀 평범한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놀라운 가격에 사는, 뭐 그렇게 이제 또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치 투자자가 이제 트레이더라고 하죠. 뭐 차티스트나 트레이더가 구분되는 결정적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의 본질을 기업 또는 생산 수단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가치 투자자 그룹이 기술적 분석 내지는 트레이더 그룹과 서로 이제 투자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투자자들의 세계관, 투자 세계관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부분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외에도 그 좀 가치 투자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책의 1장을 그렇게 열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거창하게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라고 붙였습니다. 일단 가치 투자자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의 시스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기업의 집합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낙관론을 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든 자본주의 체제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회의주의라는 걸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내가 선택하는 기업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의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심이 다 풀리면 확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그 주식을 이제 왕창 사게 되는, 요걸 이제 한 묶음으로 보시면은 가치 투자의 그 굵직한 세계관 하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시장 자체를 보는 시각이 어떤 시장이 불러주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항상 시장은 우리를 능멸하려고 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사면은 그때부터 빠지고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 시장이 그 능멸의 대가적인 속성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요. 그런 시장의 능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제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종목 선택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 능멸의 대가에 비해서 높은 협상력을 갖고 가서 이 시장을 휩쓸려 들어가기보다 이 시장을 이용하려고 든다는 점. 이제 이런 장기 투자적인 그 안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고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사고방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교집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좋은 기업과 이제 좋은 가격, 그 교집합에 있는 걸 찾고자 함이지 뭐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뭐 싼 종목만 고르는 게 가치 투자, 이거 대표적인 사실 오해거든요. 교집합을 고르려고 깐깐하게 고른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이제 종목을 대할 때 많이들 뭐 그냥 단지 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뭐 예를 들면 싸다, 비싸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르는 종목은 올라갈 요소가 떨어질 요소보다 더 많은, 떨어질 여지가 좀 적은데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확률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라 늘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는, 뭐가 나한테 유리한 확률인가, 어떤 종목이 나한테 유리한 확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보통 이제 큰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영원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낙관론에 빠지고요.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포에 질려서 이제 종말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늘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높게 올라가면은 다시 평균으로 수렴하고,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다시 평균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을 그리는데, 이 순환론적 사고를 견제하지 못하면 이 변곡점마다 큰 사고가 난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순환론적 사고도 가치 투자의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을 이제 총 8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단어만 제가 짚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장기적 낙관론, 그리고 회의주의, 또 시장의 능멸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시장보다 종목을 보는 태도로 접근하고, 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되도록 교집합적 사고로 이제 좋은 가격을, 좋은 주식을 최대한 만족하는 그런 주식을 고르면서도 상방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좀 더 리스크가 낮도록 설계를 하는 확률론적 사고, 그리고 순환론 쪽으로 이제 항상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순환론적 사고방식을 가져가는 것, 이 총 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책에 좀 더 해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치 투자의 세계관 8가지 중에서 현재 대다수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결여돼 있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이 좀 폄하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좀 2-3개 정도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건 결국에는 순환론적 사고의 결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테마가 나타났을 때 영원히 끝도 없이 좋아질 것 같다, 늘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상처를 만들어낸 그런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옛날에 IT 버블도 그랬었고요, 뭐 차화정 버블도 그랬었고, 바이오 버블도 그랬었고, 그게 가장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제발 좀 이렇게 순환한다, 모든 건 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 심지어는 위대한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슈퍼사이클로 반도체가 계속 좋아질 것 같지만 그조차도 사실 순환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순환론적 사고로 보는 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사실 시장보다 종목을 보는 게 이제 가치 투자적 시각인데, 이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유튜브 채널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시장 해설, 그리고 매크로 해설, 경제 전망, 뭐 금리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승패를 가늠짓는 요인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모든 뭐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고르는 거는 개별 종목,
뭐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떤 집을 어떤 가격에 사느냐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거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매크로 분석으로 조금 빠져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과연 그걸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복잡한 매크로라고 하는 거에서 올바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앞서서 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너무 요즘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심지어는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 미국 연준 의원 이름은 알아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은 잘 모르는 그런 정도까지 좀 온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개별 종목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이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싼 종목만 좋아하고 그리고 뭐 미래가 유망한 그런 업종은 좀 외면하고 이렇게 좀 고루한 투자라고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항상 이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좋은 기업, 좋은 환경이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열광하는 주식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지 저희가 좀 더 앞서서 그 해당 요인을 찾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를 아신다면 그냥 가치투자들이 숫자 몇 개 보고 뭐 저 PBR 사는 그런 투자자다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그 도매급으로 넘기진 않으실 거다. 그런 거는 이제 가치 투자자로서 조금 답답한 부분을 좀 토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돌발 질문으로 좀 예.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질문인데 현재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K 배터리 주식이죠. 2차 전지 섹터에 많이 쏠려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치 투자자로서 뭔가 접근할 만한 아니면 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만한 그런 종목이 보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먼저 이것도 예. 이제 오해를 먼저 이제 풀어드리면 저희가 배터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2019년이었고요. 2019년도에 아예 배터리만 보는 내부의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두고 그 산업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거기서 종목을 많이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전혀 모른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얘기고요. 그 누구랑 붙어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압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 그때의 기대감과 지금의 기대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밸류체인 전반으로 보면 여전히 좀 숨어 있는 아직 좀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그런 회사들의 매겨진 가격은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의 몫에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남들보다 빨리 팔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 괜찮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이 가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나는 뭐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도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투자가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게 뭐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단 좀 더 지금은 그렇게 될 만한 회사들, 그러니까 나중에 다들 좋은 분야, 내지는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알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분야들을 찾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질적으로도 지금 다들 뭐 흥분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오히려 흥분이 좀 가라앉는 그런 약간 그 청개구리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다르고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다만 모르고 다르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정도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중이 이제 선호하는 방향과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캠피셔가 시장의 능멸의 대가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역발상 투자자로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업종이 네. 몇 개 보이십니까? 일단 연초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대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들 좀 싫어하지? 왜 이렇게 외면하지?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사실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성차. 완성차가 분명히 올해 실적이 좋을 거고 그동안 실력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시장에서 너무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치열하게 이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가격은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우선주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접근을 했던 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올 초에 접근했던 역발상 방식. 그때 자동차에 정말 관심들이 없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역발상을 접근해서 저희의 분석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했었던 작업들이 있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좀 오해이실 수 있겠지만
이 IT를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들 슈퍼사이클이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오히려 무섭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그때 거리를 뒀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재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을 다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정말 이제 어제 나온 실적들 보면 처참한 수준이긴 한데요.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를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이걸 바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IT 소재 관련된 회사를 보는 비중을 저희가 좀 더 늘리고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삼성전자 만들어 놓은 이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잘 골라야죠. 업황과 상관없이 또 기술적으로 처지면서 그 쇠락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필터링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역발상으로 접근해도 좋을 만한 시기가 드디어 이제 좀 온 거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 배터리에 관심이 많이 쏠린 것도 IT가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크게 관심의 정도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역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자로서 접근을 하고 계신,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 업종, 이제 반도체 소재 쪽 말씀을 주셨고, IT 또 연초에 자동차도 보셨다고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초 기준으로 보셨다는 네네, 거지. 연초에 지금 연초 대비 사례로. 좀 이제 많이 현대차랑 기아가 좀 오른 걸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바로 보시라는 얘기는 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주, 그래서 많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유튜브 찍던 간에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라고 질문이 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예, 고기 잡는 법보다는 당장 고기를 내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그럼 가치 투자에게 있어서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소유권이라면 주식 투자란 결국 좋은 기업을 찾고 또 투자해서 이 기업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자는 어떻게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가치 투자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식하게 그 종목을 발굴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500개 정도의 상장 기업이 있는데 웬만한 건 거의 다 보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준, 뭐 비유하자면 깔때기에다가 계속 넣어서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추려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 발굴은 많은 회사들을 각자의 기준으로 줄여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이건 저는 뭐 결혼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계시면 모두 다와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면 계속 이제 소개팅을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이제 상대를 찾는 뭐 그런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 여자친구, 뭐 다른 친구의 여자친구를 옳다 그르다 내지는 너는 틀렸다 맞다로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각자의 기준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로 평가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는 평소에는 A라는 타입을 좋아한다더니 이게 만나보니까 내 여자친구 전혀 아니네, 약간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돌아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우선입니다. 각자의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디까지나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은 먼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필터링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비즈니스 모델은 사기 싫다는 거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좋은 비즈니스의 모델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 중에서는 결국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높은 가격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어쨌든 성장을 계속 도모를 해 나가고 그런 의욕이 있는 회사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로 다시 추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 이제 차를 살 때 운전자를 같이 사는 개념입니다. 즉 회사를 살 때 내가 그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영자를 같이 사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자가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경영자인지 아닌지, 최소한 뒤통수를 치는 경영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앞에 필터링 했던 결과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요인까지 체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에 판별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좋은 요소들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평가의 정도를 보는 거죠. 이렇게 4단계의 기준으로
종목을 추리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기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진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격이 적정, 가치 투자자로서 적정한 기준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신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정말 자세한 내용 사실 책에 제가 한번 읽은 입장으로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일단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이전 작들 또 가치 투자 시리즈를 보면 이제 워렌 버핏도 ROE라고 하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되게 중시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대표님께서도 ROE 지표, 이 퀄리티 지표를 되게 중시하시는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가치 투자하면 이제 당장 접근하기 쉬운 지표인 PER 내지는 PBR 같은 이런 그 가치 요인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 ROE를 되게 중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만약에 펀드를 고르신다고 하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 과거에 어떻게 수익률을 이 펀드 매니저가 올렸나? 이거를 이제 보실 거고, 뭐 좋은 타자를 고른다고 하면 어떤 야구팀에서 그러면 과거에 이제 타율을 보겠죠. ROE는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의 수익률 같은 타자의 타율 같은 겁니다. 결국 경영자의 역할은 주주가 맡긴 자본을 가지고 뭐 부채를 얼마를 쓰던지 무슨 사업을 하던지 최대한 사실 불려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펀드 매니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여튼 수익률 올려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실력을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ROE는 주주의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나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왔다는 거는 이 회사가 3할 타자인지 아닌지, 내지는 좋은 매니저인지 아닌지, 좋은 경영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이고요. 그리고 이 ROE의 장기 궤적에 따라서 결국엔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PR이 낮다, PBR이 낮다 이런 건 현재 시점에서 최근 1년 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배의 거래가 되는가라는 그런 저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를 시계열을 길게 늘렸을 때는 그 주가는 결국 저평가가 해소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ROE하고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마치 펀드의 값어치가 뭐 그 수익률의 궤적에 수렴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ROE가 결국은 장기 수익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옛날 책에도 지금 책에도 ROE는 설명을 빼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ROE 중요성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ROE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분해해 보시면 되게 좀 보셔야 될 데이터들이 많다는 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ROE의 궤적과 수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주가를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본다면, 기업 이익은 그 말 그대로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 그리고 거기서 비용을 뺀 것으로 좀 정의를 거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실 건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ROE가 높은 종목은 그 자연스럽게 이 P와 Q가 클 것이고 C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탐방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PQC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입수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는 내가 모르니까 간편하게 같이 투자하려면 그냥 ROE만 보면 되겠네, ROE 높은 종목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ROE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PQC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ROE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ROE만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 그냥 3할 타자를 고르고 싶다 이런 어떤 바램에 가까운 거고요. 실제로 3할을 앞으로도 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고르면 이제 먹튀에 걸려드는 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사람이 이 타자가 3할을 계속 칠 수 있을지를 판별하려면 여러 가지 또 분해된 각 기능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뭐 배트 스피드가 뭐 더 느려지진 않는지, 내지는 컨택트 어떤 정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지, 이것처럼 이제 분해해서 결국에는 총합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는 ROE를 우리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ROE 자체를 분해를 하면, ROE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제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 경영자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1년 동안 냈나, 요걸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쭉 분해를 하면 결국에 이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진 곱하기 회전율 곱하기 부채비 1 플러스 부채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ROE가 높아지려면 결국 두 가지 요소, 마진을 높이거나 혹은 마진이 낮더라도 빠르게 돌려서 팔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퍼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슈퍼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물건들을 위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마진은 적지만 예를 들어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팔지만 남들이 하루에 10회전 할 때 나는 100회전 하면은 ROE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마진을 어떻게든 높일 수 있거나 혹은 제품을 빠르게 소비를 시키거나 판매를 하거나 요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분해해서 기업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PQC로 넘어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OE 개념이랑. 결국 P라고 하는 것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Q라고 하는 것도 더 많이 파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비용을 줄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P 하나를 분석을 해보고 Q 하나 요인을 분석하고 C 요인을 분석하고 실제 저희도 대부분 다 결론들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PQC의 변화를 봤을 때 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분은 뭐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면은 척 보면 이거는 P는 좀 떨어지는데 Q는 느는구나. 근데 C가 좀 느네. 뭐 이렇게 각종 숫자라든지 상황들 내지는 회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이 툴 하나를 가지고 다 판별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저는 의식주 미락이 이제 제 주요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미다, 예를 들면 뭐 피부 미용기기 혹은 화장품이다라고 하면은 숫자나 이걸 가지고 회사에 물어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P와 Q의 C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다른 업종들보다도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하거든요. 각자 아마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이제 PQC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능력의 범위와 공부 양을 제외하고 뭐 대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이걸 판별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기업이 내놓는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V차트라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책을 낸 것도 뭐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어떤 뭐 서술적인 방법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ROE 좀 이제 분해해서 자세하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정말 간단히 생각하시면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그리고 한 테이블당 점심시간에 몇 테이블 돌리는지 그리고 내 돈 적게 들이고 얼마나 빚을 내서 이제 장사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기업의 ROE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